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12월 둘째 주 코인크래프트 뉴스레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은 가격 차트만 봤을 땐 상당히 지루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봤을 때 가격 뒤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 그리고 이더리움은 3천 달러 언저리, 그리고 리플과 같은 경우는 2달러 언저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여전히 다른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ETF의 자금 흐름, 그리고 한국에서는 2차 가상자산 디지털 법안 논의와 관련된 제도 변화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 한 주는 암호화폐 시세에 있어서 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거시경제로 봤을 땐 미국 12월 금리가 결정되는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분석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인데요. 지난 한 주간 흐름을 요약해 보자면 12월 첫 주에 84K 부근에서 반등을 해서 V자 반등을 원했지만 아쉽게도 V자 반등을 하지 못했고 88K와 90K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락 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주요 지지 저항선을 살펴보면 1차 지지선으로는 86K, 그리고 2차 지지선으로는 82K에서 84K로 형성이 되고 있고, 저항선으로는 1차로 94에서 95K, 그리고 그 위로 심리적 상단인 100K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로 봤을 땐 상승 시나리오로는 95K를 돌파하고 안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반등 모멘텀이 향상이 된다면 100K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고, 여전히 중립 시나리오 또한 강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86K와 95K 사이를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우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나리오로는 86K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또 82K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과매도 구간 진입을 했을 때 중장기 매수에 대한 수요가 유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12월 첫 주 급락 반등 이후에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86K 지지와 95K 저항선 중에 어느 쪽이 먼저 깨지느냐가 단기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3,000달러와 3,200달러 사이를 오가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지난주에 이더리움과 관련된 주요 이벤트가 있었죠.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현재는 3,000달러 초반선에서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으로는 첫 번째 3,000달러 선으로 보여지고 있고, 2차 지지선으로는 2,850달러, 그리고 1차 저항선으로는 3,200달러, 그리고 2차 저항선으로는 3,400달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 시나리오로서는 3,200달러를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이후 3,400달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고, 여전히 중립 시나리오로는 3,000달러 중심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나리오로서는 3,000달러를 깨고 내려갔을 때 추가적으로 2,850달러까지 다시 또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시 현재 3,000달러 선 기준으로 방향성을 모색 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3,200달러 돌파가 단기 흐름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살펴볼 텐데요. 한 주 동안 2달러에서 2.2달러 사이를 움직이면서 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ETF의 상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XRP와 관련된 스테이킹의 도입 이슈가 터졌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지지선으로는 2달러, 그리고 그 아래로 1.8달러가 점쳐지고 있고, 주요 저항선으로는 상방으로 2.2달러가 주요 저항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로서는 2.2달러를 돌파했을 때 그 이후 2.4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중립 시나리오로는 2달러와 2.2달러 사이를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나리오로는 2달러가 깨졌을 때 추가적으로 1.8달러까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XRP는 현재 2달러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탐색 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 2.2달러 돌파 여부가 단기 흐름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나왔었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와 거시경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의 최대 주요 거시경제 매크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 12월 10일 미국의 FOMC 금리가 결정이 되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한 주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 그리고 모든 위험 자산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주요 일시로는 12월 9일에서 10일,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밤이 되겠죠. 그때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고 페드 와치를 봐도 0.25%를 하락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0.25%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마지막 컷인지 추가적으로 인하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파월 의장의 마지막 발표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처럼 인하를 하고서 12월에 인하가 불투명하다라는 불확실성을 담은 메시지가 나온다면 금리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인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방으로 간다 이런 예측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크립토 시장이 센티먼트가 갈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월 11일에 미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FOMC 금리 발표 이후에 내년에 금리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완화 스탠스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계속 흘러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치가 예상보다 낮다면 암호화폐나 고위험 섹터로 자금의 이동을 자극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투자 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ETF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세 가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ETF의 순유입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ETF 살펴볼 텐데요. 사실 최근 2주 동안은 순유입과 순유출이 반복되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순유입이 보이고 있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기관 자체는 아직 확신적으로 매집을 한다기보다는 회전 매매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관도 단타를 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최근 3주 동안 대부분 순유출 규모를 보였어요. 11월 말에 잠깐 동안의 순유입이 있었지만 결국 그러한 순유입이 추세를 바꾸진 못했고 다시 완만한 이탈 흐름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 데이터 기준으로는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가 아직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더는 뚜렷한 매집 없이 가볍게 이탈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플인데요. 유일하게 주요 암호화폐 ETF 자산 중에 일관적으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100 밀리언 달러 그리고 200 밀리언 달러급으로 강하게 순유입이 있었고 최근에 봤을 때는 강하진 않지만 여전히 소규모로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자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기관의 매집 흐름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XRP는 명확하게 순유입 중심 구조이고 기관이 현재로서는 가장 꾸준하게 사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하진 않지만 이더와 비트코인에서 유출되어진 자금이 일부 XRP ETF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글로벌 3대 자산 운용사로 알려져 있는 뱅가드가 그동안 금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와 같은 암호화폐 ETF 펀드 매수를 자사의 브로커리지 플랫폼에서 허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뱅가드가 자체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한 것은 아니지만 타사 상품이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타사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뱅가드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전통 금융업체였어요. 절대 안 한다고 하던 보수적인 기관이 태도를 바꿨다는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뱅가드는 5천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 뱅가드의 암호화폐 투자 문이 열리게 되면서 향후 ETF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 자금 풀이 크게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규제와 관련된 소식에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FTC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서 미국 선물거래소에서 현물 크립토를 정식적으로 허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품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이 CFTC 등록 선물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상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의 일환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결국 CME와 같은 전통 파생 인프라 안에서 현물 그리고 파생 상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구조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현물을 출시하고, 이 CM이나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같은 전통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이런 라이벌 구도가 펼쳐졌지만, 결국 현물 시장마저도 전통 파생 인프라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사실 이러한 흐름이 암호화폐의 장기적으로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규제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국내에서 아주 중요한 규제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10일이죠. 이번 주 국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입법 논의가 돌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디지털 자산 혁신법, 민주당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고, 현재는 1단계 적용 상태로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코인 자체가 불법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고,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식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따라서 이번 2단계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태예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쪽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디페깅이나 코인런 그리고 통화 정책을 약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국회는 이거는 미시적인 위험에 매몰된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칼럼에서는 24개월을 한시적으로 세이프하며 준비금 100% 예치, 그리고 월별 한도, 외부 감사,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하면서 허용하는 설계안을 제시를 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규제 공백과 함께 혁신 지체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가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화 시장 자체가 달러만큼 튼실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엔화처럼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을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 같고, 국회 쪽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이미 웹3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에 뒤처지게 된다면 산업 구조를 통째로 외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쪽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통과가 된다면 더 부작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법안을 발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순위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몇 주를 봤을 때는 미세하게 발행이 이 소각보다는 우위인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8월 달이나 9월처럼 큰 폭의 유입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동성은 감소하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반이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큰 유입은 아니지만 달러 유동성에는 여전히 플러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는 충분히 많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더리움 브릿지의 순유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주 동안 이더리움 브릿지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자금이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죄송합니다. 글씨를 못 써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온체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거래소에서 돌고 있는 자산보다는 실제 온체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따라서 시중 유동성은 줄어들었지만 온체인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의 순유입 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을 보시면 중앙화 거래소로의 순유입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지표들과 비교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실제 유동성은 온체인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유동성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가격을 올리고자 한다면 한순간에 크게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 서클 USD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에서 X 리버스라고 하는 인프라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X 리버스는 각 체인이 자기 체인의 USDC, 서클 USD를 국부 펀드로 찍을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클에서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여러 체인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구조였었는데 이 X 리버스를 통해서 각각의 블록체인, 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폴리곤, BNB 체인 각각의 블록체인이 1대1로 상환이 되는 서클 USD 담보형 로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첫 파트너 자체는 캔톤 네트워크라는 기간 결제망,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레이어 2죠. 이러한 기관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클 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블록체인의 중앙은행처럼 행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핵심일 수가 있고, 온체인 분석에서는 서클 USD의 잔고를 더해서 X 리버스의 로컬 스테이블 코인까지 묶어야지만 실제 달러 유동성의 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소식은 유럽의 10대 은행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할 수 있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 퀴발리스라고 하는 동맹을 맺었다라는 뉴스입니다. ING나 유니크레딧, BNB 파리바 같은 아주 유명한 10대 유럽 대형 은행이 암스테르담의 합작법인인 퀴발리스를 설립을 했고 2026년 내년 하반기죠. 미카를 준수하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이나 국채, 이러한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를 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나름대로 경쟁사 싸움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빅테크, 핀테크와 함께 유럽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구도로 스케일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 국가의 통화 블록이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결제나 무역 인프라를 어떻게 재편하라고 하는지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리포트에서 현재 블록체인 내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의 30%가 무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리고 연간 4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요약을 하면 최근에 코인 시장 자체는 흔들렸지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제는 이미 따로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ETF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XRP의 현물 ETF가 13일 연속 순유입을 하면서 AUM 자산 총 보유액이 10억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XRP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고 XRP가 이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급으로 규제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메이저 티어로 올라섰다라는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ETF의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가격보다 더 중요한 제도권 편의 속도 측면에서 XRP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XRP와 관련된 소식인데 파이어라이트와 플레어 기반의 리플 스테이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이어라이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플레어 네트워크와 연동을 해서 XRP 스테이킹, 스테이크드 XRP를 발행을 했고 XRP를 브릿지를 해서 예치를 한다면 디파이 프로토콜 해킹이나 익스플로잇에 대한 온체인 보험 커버를 제공하는 구조로 보상과 동시에 보안 레이어 역할을 수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XRP는 스테이킹이 없어서 디파이에서는 변두리였었는데 XRP도 구조적으로 이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위에 이제는 약점이었던 디파이 보안 인프라까지 얹혔다라는 것이죠. 결국 XRP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리플 스테이킹은 특히나 이 디파이 시장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시도를 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런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스테이킹에 투자를 했다 큰 돈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더리움과 관련된 큰 빅 뉴스가 하나 있었죠.
푸사카 업그레이드 메인넷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12월 3일이죠. 푸사카 업그레이드에 대한 영상을 진작에 제가 만들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질 못했고, 이번 기회에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지난 3월이죠. 팩트럴 업그레이드 이후에 나오게 된 주요 확장성 업그레이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팩트럴 업그레이드 자체가 레이어 1에 대한 확장성을 개선을 했고, 이번 역시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이어지는 확장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업그레이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나 보안성 측면에서는 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약점은 트랜잭션의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이 성장하면서 메인넷의 데이터 처리 가스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L2 레이어 2, 즉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과 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급성장 중에 있는데, 이 레이어 2의 데이터를 이더리움으로 올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노드를 운영하는 부담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이전부터 이더리움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블롭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도입을 했고, 이 블롭이라는 구조에 레이어 2를 위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어 2의 데이터 처리 효율이 꽤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고, 또 이번에 데이터의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노드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TPS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레이어 2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노드 운영자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현재 이더리움 노드나 레이어 2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워크스테이션급의 서버가 필요한데 단순히 집에서도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에 있는데요. 즉 피어 다스라고 합니다. 이 피어 다스는 레이어 2를 위한 이 블록을 전체를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내서 조각의 일부만 업로드를 하고 검증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저장이나 대역폭 요구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드가 참여가 가능하고 레이어 2의 데이터 처리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1의 가스 리밋이죠. 가스 리밋을 3천만에서 6천만으로 상향을 했어요. 따라서 하나의 블록에 더 많은 트랜잭션과 더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담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목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확장성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라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X 측면에서 개선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P256이라고 하는 암호 서명을 스마트 컨트랙트 단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와 같은 개선된 수준의 인증 구조, 모바일 생체 인증 구조를 지갑에서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변경할 때 힘들게 했었던 인증을 이 컨트랙트 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의 지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단순하게 속도를 개선했다라기보다도 레이어 2를 위한 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노드 비용을 줄이는 데이터 인프라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다음 단계로는 그림스터담인가요?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병렬 처리 업그레이드가 다음에 예정되어 있어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포석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이원화돼서 레이어 2가 진짜 앱을 돌리는 레이어고, 레이어 1은 정산과 데이터 레이어를 도맡아 하는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이후에 여전히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다시 또 조정이 나왔어요. 이러한 호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의 조정 여파로 이더의 가격은 여전히 12월 초 비트코인과 함께 급락을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기술적인 호재보단 글로벌 매크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고,
ETF 순유입 지표에서도 봤다시피 12월 초에 이틀 연속으로 순유출이 이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L2가 더 저렴해졌고 모바일에 대한 친화성은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뒷걸음질 치지만 구조는 더 나아간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NB 체인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BNB 체인이 9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했고 또 온체인 내에서의 활동을 회복했다라는 신호예요. 무엇보다도 가격보다도 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 자체가 1일 68% 급증을 했고 현재 BNB 체인은 바이낸스를 필두로 해서 디파이나 게임, 소형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 BNB 체인의 TVL, 토tal 밸류 럭이죠. 그리고 온체인 트랜잭션이 회복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BNB는 항상 이 바이낸스가 껴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프로젝트나 일드 파밍과 같은 농사 자본이 모이는 대표적인 EVM 계열의 체인이라는 거죠. 가격보다는 체인 위에서 얼마나 많은 토큰 프로젝트가 돌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BNB 체인에서 서클 USD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발행하는 USD 원 코인이 이 전송이나 출금 수수료를 제로로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수료는 모두 다 바이낸스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원래 12월 중순까지였는데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 걸로 봐서는 아직 목표치를 다 채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에선 뒤처질 수 없다라고 바이낸스에서 생각을 한 것 같고 따라서 이러한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NB 체인이 역시 바이낸스를 뒤로 해서 이 두바이와 아부다비 중동 시장에서 많은 빌더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 빌더라는 것은 개발자나 운영자, 코드 배포자를 다 의미하는 거죠. 이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빌더를 대상으로 아부다비에서 BNB 핵 로컬 시리즈 해커톤을 개최를 했어요. 이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들을 상대로 해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두바이에서 이 폴리곤, 솔라이어, 트러스트 월렛과 같은 지갑 업체와 함께 AI와 웹3, 빌더 쇼케이스를 강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동 지역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시장으로 집중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규제가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웹3 업체가 이 중동 거점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이 BNB 체인은 빌더 친화적인 생태계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꾸고 빨리 이러한 글로벌 업체의 투자 그리고 유치가 빨리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렇게 12월 둘째 주 코인크래프트 뉴스레터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해 보자면 차트는 여전히 지루한 가격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돈의 입구는 ETF와 같은 제도권 상품 쪽으로 그리고 결제와 정산 레일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의 자산 쪽으로 따라서 규제와 법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품을 것인가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지만 방향을 잡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가 여러분을 너무 빠르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이번 한 주를 준비하는데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새로운 데이터와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크래프트였습니다.